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야 모두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선 방식을 두고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여야 경선 상황을 살펴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치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정말 모든 뉴스를 거의 정치 뉴스가 그냥 다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대선 후보들 경선 일정을 비롯해서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내용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를 먼저 해보고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강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 경선 열차를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 시절이죠. 경선 룰에 대한 좀 제도화를 이뤘고요. 그래서 좀 후보 간에 좀 합의를 이룬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자를 걸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또 단일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1차 슈퍼위기 있었죠. 그래서 호남 출신이면서 국회의장과 총리를 역임한 호남을 대표하는 또 정치인이었던 정세균 후보가 경선을 중단하는 또 다른 변수, 우리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반환점을 좀 앞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사실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보수 후보를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경선 열차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컷오프를 했고 후보자가 8명으로 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1차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흥미진진한 게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출발한 열차가 민주당 열차죠. 민주당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되면 3차 이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결과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소영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민주당의 이번 대선 경선 선거인단이 216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을 뺀다 하더라도 14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제 그 선거인단에 등록했다는 건데요. 사실상 흥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좀 과열된 현상을 보이면서 1, 2위 후보 간 여론조사 1, 2위 후보 간에 좀 네거티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 간에도 감정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1위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모든 지지자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경선에 우리가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빨리 넘기느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낙연 후보가 따라 붙어서 이제 그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또 개혁적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추미애 후보가 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타깝겠죠.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이제 결선 투표를 안 간다는 걸 확실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그러나 전체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후반부의 경선이 시작이 되는 국민의힘에게 전체의 관심이 확 쏠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번 민주당 경선도 흥미롭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앞부분에 1, 2위 주자 간에 좀 싸우고 비방전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
이전에 다른 그 경선에 비해서 이 둘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이 좀 과다 아니면 뭐 의례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더 심했죠,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게요. 그만큼 저희는 이제 대통령직에 대한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과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차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남 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호남을 앞두고 이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낙연 후보의 이런 자기를 던지는 모습이 과연 호남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성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 대통령은 철저한 중립을 이제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이제 문 대통령을 대표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흔히 말하는 문심을 대표하는 친문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 일정한 분화가 있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다른 캠프에 가기도 하고 지지 선언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친문을 또 대표하는 몇몇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친문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능력인데 이제 정책적 능력을 사실은 이제 상쇄해야 하는 또 더 큰 논란이 나온다면 우리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뭐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사건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논란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어떤 후보가 되든지 사실 민주당의 이제 원팀으로서의 그런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어떤 대선 후보도 현 대통령의 지지도를 상회하지 못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지금 대선 후보 준비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강훈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 지지자들 40% 넘는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누가 더 지지하고 이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인가에 따라서 민심의 선택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쩌면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의 자기만의 그 몫이 전남 전북 지역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세균 후보가 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중도 하차를 했는데 민주당 경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성윤 교수님? 지금 뭐 절대적인 그 지지율의 추이로 봤을 때는 반드시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당 경선 인단이 그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고 더불어서 또 전북 출신이시고 정세균 후보가 전북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또 뭐 그전에도 이낙연 후보와 어떤 단일화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이 표를 끌어들여서 좀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표가 무효화되면서 정세균 후보의 표가 무효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상승하고 과반을 살짝 넘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 득표율이 사실상 53%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은 더 벌이는 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지금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낙연 후보에게는 조금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항상 그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좀 경선을 길게 끌고 가서 경선 자체의 흥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광주 전남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경기를 좀 더 끌고 가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전략적 선택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선을 끌고 간다는 것의 전략적 선택 그것도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대세를 좀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선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걸 이제 대세를 조금 민주당에서 지금 또 조금 전에 강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1위 후보인데 그 1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막 그 상대 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치러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1위 후보에게 또 힘을 더 실어주자 이렇게 예,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건 사실상 참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역적 이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힘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러 본인들의 선택이든 아니면 이제 거리 그랬든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경선 일정이. 그래도 본인들이 원래 애초에 출발시키려고 한 버스 시간은 지킨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보다 한 달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강호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케이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 유권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라는 데 이제 올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 지지율에 사실 가장 큰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점들은 그동안의 여론 지지가 높았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반사체가 아니라 정말 발광체, 자기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여부죠. 지금 많은 논란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과거에 이제 올드보이의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다시 또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정말 새로운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은 자신이 후보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그 윤석열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악재죠.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여러 가지 본인들은 윤석열까지 연결시킬 어떤 증거도 없다고 하지만 정황상 아주 큰 악재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한 파급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완전히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강한 지지자들도 조금 마음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그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긴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확실하게 오른다기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홍준표 후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강하다. 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사 결과라든지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도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율을 확고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 계속 하루 지나면 또 계속 증거가 나오고 뭐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본선 경쟁력에서 오히려 후보가 됐을 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위험 부담을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대선입니다. 대선은 사실 3%에서 5% 싸움이거든요. 지금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를 얻어서 후보가 돼야 되지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 보수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지지가 빠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정농단 사건이었잖아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을 연상시키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윤석열 후보나 또는 홍준표 후보 같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보이려고 하다가도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에서 만약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연루됐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단히 큰 데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중에 판단합니다.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요.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해질 네네.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뭐 본선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건 다음 문제고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일단 예선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내용을 두고도 어떤 방식을 택해도 사실은 후보들 간의 유불리를 따지면 본인들한테 조금 유리한 거 불리한 게 다 있긴 한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경선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사실 뭐 굉장히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제 12명이라는 후보가 나오면서 어떻게 뭐 유치원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뭐 정견 발표에 잠깐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라는 대형 악재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8명으로 추려지고 이제부터 경선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없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저는 뭐 경선 룰을 이야기할 때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다시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느 후보자를 밀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게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네거티브가 또 이제 강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앞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또 4명으로 추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근데 이번 1차 컷오프의 국민 여론 80%를 그냥 여론조사로 바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또 2차 컷오프에는 70%를 그냥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했다기보다는 여론조사로 하는 그런 이제 룰이 여러 가지 뭐 정당 정치에도 잘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부터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두 정당이 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 경선 과정 자체가 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안 보이는데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또는 관계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의힘 후보자를 뽑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의 후보를 이길 것인가, 다 이길 수 있는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나 흥미 위주 또는 흥행 위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지금 강력한 지금 경쟁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후보도 사실 토론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일위 여론 지지를 받게 된 게 대통령 국정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능력을 아주 뛰어나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후보 선정 과정은 단순히 그런 여론 지지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누가 정책적 능력을 가지느냐,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 또는 이낙연 또는 다른 후보 쟁점이 되는 정책을 두고 여당 후보와 토론이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사실 맞춰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 지지율은 한국 사회는 특히 한국 정치는 너무나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의 문제도 많지만 지지율은 너무나 출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 갑자기 또 추락하기도 했고 다시 또 지지를 회복하기도 했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어떤 민심을 반영해도 그 정당 정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마저도 허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질문을 바꾸면 많은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이 내용, 여론조사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상원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조금 전에 강우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한 정당의 이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다가 토론조차 없었고 지금까지는 토론조사 없는 데서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감으로 국민이 토론도 없는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감으로 찍은 거를 가지고 1차 컷을 하고 또 2차도 이제 토론은 좀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론조사의 70%나 되는 그런 여론조사 비율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3차는 이제 50%로 줄어듭니다만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여론조사에 이제 묻는 것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겠느냐.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이기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묻는 것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겠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 한국 정치에 아주 뼈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것은 본선 경쟁력이 그 자체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이 어디서 오느냐. 대통령의 이 자질로 그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질문을 해서 그렇게 뽑아야 되는 것을 무조건 여론조사에서까지도 본선 경쟁력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뽑는다는 것에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당 실제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대결이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본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군소정당이죠. 뭐 정의당, 열린우리당은 뭐 아예 정말 낄 틈도 없는데 짧게 이 두 당이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없지만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강효진도 별로. 열린민주당은 사실 이제 민주당의 우당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아마 합당, 연합 논의가 계속 나왔고 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정의당은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지지율 좀 하락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정부 여당이 좀 적대적인 정책을 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선 과정이지만 사실 정의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대선이 너무나 이제 치열하다면 정의당의 선택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과거에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정책 연합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 시국에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여러 가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20대 대선의 시대적 화두, 시대적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강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 통합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촛불 또 탄핵을 겪으면서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 민주주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 민주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경쟁하는 이런 이제 보통 양손잡이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이제 새로운 단계의 민주주의로 진전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은 거기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다시 촛불 이전으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룰 것인가 이제 그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당면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 문제, 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가의 공공성의 문제, 이런 정책적 능력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문제, 공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두 양당의 양자 대결에 들어가면 어떤 주제가 가장 그 핵심 주제로 떠오를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제 뭐 먼저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를 이제 다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시대적 그 정신이 공정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정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이 어떤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묻혀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정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능력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냥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능력이 출발점이 다른 데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우리 사회 화두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향후에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불평등, 그러니까 불평등한 어떤 사회적 구조와 불평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계층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잘 봉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시대 정신은 강우진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팬데믹도 있고 자영업자 다 그렇고 청년도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저출산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게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인데 이분들이 대구 경북이라는 우리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지역에 대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에 사실 메카라고 얘기했던 곳입니다. 사실 그렇죠.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잦아든 편인데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죠, 최근에. 그리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했지만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해관계를 중앙에 이제 의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30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차기 대선은 지역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예산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권한을 주는 그게 이제 지방 분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자들이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제대로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도 후보자들이 와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공약을 우리가 사업을 따올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 여든 야든 후보들이 내거는 지역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는 후보들에게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각 지역마다 가서 후보자들은 온갖 뭐 달콤한 공약들을 다 던집니다. 이번에도 대구 경북 지역 경선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와서 굉장히 이제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뭐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와서 또 신공항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까지로 봐서도 굉장히 공허한 모든 지역에 다 뿌리는 그런 공허한 약속들이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뭐 하고 싶은 것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강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진짜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중앙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그리고 전혀 잘 알지도 못한 대구의 필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예산, 그런 행정 정책의 그런 구조를 다 타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야, 산업
집도 주고 뭐 교육도 인프라도 마련하겠다, 주거도 잘하겠다. 굉장히 공허한 약속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말고 외국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과정이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게 단순히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문화, 정치 문화, 사회 문화를 얼마나 한꺼번에 후퇴시킬 수도 있는지를 봤는데요. 그런 걸 고민한다면 차기 대통령에 있어서 뭐 경제 발전 뭐 다 중요합니다. 두 분께 짧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자기가 속한 뭐 집단에 따라서 또는 계층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 고민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보들이 제시하는 이 정책적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행 가능한 거냐. 그냥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 능력이 있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느냐,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되었느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 자질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이소영 교수님. 예, 저도 뭐 10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을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지도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 있는 실제 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지각하고 있는 분이 제일 괜찮은 후보다. 네. 그렇다면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데 검증을 하겠죠, 양당이. 지금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그럼 두 분 말씀을 빌자면 문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해야 되고, 강 교수님은 제안하고 있는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공약으로 그 공약이 가능한 거냐를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이외에 대통령이 되려면 이것은 이 지점은 정말 한번 검증을 해서 통과를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고 비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점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감은 아니다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조금 전에 능력이 있는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통이 뭐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그렇지만 국민과의 우리가 소통 이러면 흔히 그냥 뭐 직접적인 뭐 SNS를 통한 소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공약에서 국민의 참여와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증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능력은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던지는데 그것을 아까 강우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정말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래만을 가지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그분의 행적 플러스 또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도덕성의 결함 부분은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교수님. 도덕성, 이제 정책 능력, 뭐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이 불평등과 이 기회의 그런 불평등 이런 게 너무나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 시스템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 아예 이제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 시장의 열패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소통 능력이지만 그런 시장의 열패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 의해서 정부가 셧다운돼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자 황당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돈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실제로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서 프리런치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돈 없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라.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죠. 이 사회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하는 불평등 이런 불공정의 그런 공감 능력을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꼭 보십니다. 자,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탓이니까요. 유권자가 잘못 뽑은 거니까요. 그래서 유권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투표는 결국 우리가 하니까. 유권자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어떤 노력과 자세로 후보자들 토론이라든지 내가 누구를 뽑을 건가를 고민할 때 어떤 지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짧게 두 분께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이제 뭐 유권자들이 정책도 잘 보고 실천 능력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래서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미 후보 지지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 꼭 그 후보가 아니라도 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에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무조건 그게 옳다고 따라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그 후보를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후보가 빈자리가 무엇일까를 좀 꼼꼼하게 살피자. 그래서 그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강 교수님.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의 지지, 나의 선택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이제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지에 의해서 그냥 나의 선택이 거꾸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선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점 치열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대선 가도에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하고 살펴봐야 되는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강호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바람처럼 모쪼록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모든 투표 행위가 고민 묻지마가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본인 자신에게는 꼭 물어보고 하는 투표, 묻지마 투표가 아닌 꼭 선택 투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꼭 책임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관찰을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고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